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표결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까지 여권이 김명수 인준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이 되는데요. 서양우 두문 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영우 소장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실 이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정말 중요하고 무게감도 있는데 사실 지금 오늘 상황만 놓고 보면 몇 표 나올까? 다들 여기에 지금 아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결된 김희수가 김명수를 가결시킬 것이다. 그래서 한 155표에서 160표까지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표가 많이 나올 것 같은가요?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무소속 합치면 130석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국민의당 빼고 민주당이 그래서 정의당하고 무소속하면 130석에 그리고 저는 이번에 국민의당이 최소 그 절반 정도 20표 정도는 행사하지 않을까 싶은 절반 정도 20표 이상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김희수 헌재소장 부결에 대한 20대 국회에 대한 존재감도 알렸지만 거꾸로 역풍도 많이 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에는 김희수 헌재소장에 이어서 김명수 대법관까지 헌법과 법률의 최고 수장을 동시에 공석으로 놓는다고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에 대한 부담감 상당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국민의당의 지지층인 중도층과 호남층에서 나와 가까운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고 안 되고를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가져다주는 국익의 손해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안정감들에 대한 그 요구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그것에 대해서 부동층과 그 호남 유권자들의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20표 이상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내에서도 보수의 가치가 헌법과 법률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많은 수는 아니지만 좀 뭐 5표에서 뭐 7, 8표까지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한 155에서 160표 정도 낙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은 몇 표 예상하시나요? 아니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내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재미는 있는데 사실 이걸 보면서 저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게 표를 계산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기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의미를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양쪽이 다 아전인수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의미 자체를 서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지금 공백 상태 때문에 부담을 느낄 거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느껴보면 본인의 이해관계가 또 앞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야권의 이탈표들은 상당 부분 학연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할 부분들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개적으로 밝힌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를 개인의 학연과 지연이라고 하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문이 드는 거고 사실 뭐 가까이 봤고 알았으니까 또 주변의 평판을 잘 아니까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지만 당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번에는 저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그 찬성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게 야권의 문제보다는 지금 여권이 워낙에 운명적인 그 상황이 있어요. 이게 운명의 날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데 김 후보자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가 낙마하면은 여권 지도부들이 다 어려운 낙마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외국에 나가면서 또 야당 지도자한테 직접 전화를 한 거고 그렇게 완강하던 추미애 대표도 형식적이기는 야당에서 미흡하다고는 얘기했지만 사과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야당이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팽팽하게 가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뭐 무게추가 좀 초기니까 집권 초기니까 여당 쪽으로 기울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건 계속해서 나온 얘기인데 결국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의당이 자율투표를 결정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김경진 의원인가요? 정확하게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의원 개인이 본인의 판단에 맞춰서 하는 게 원칙이고 그게 맞다, 자율투표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이런 문제를
당론으로 왜 정하지 않느냐. 나는 찬성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율투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국회에서 모든 투표는 자유투표여야 되는데 네. 뭐 권고적 당론이라 해서 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당은 그 정권을 안정적으로 하고 야당은 정권을 견제 비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론을 애써 무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표결 그 자체는 개인이 자유투표의 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뭐 전 국회의원이 개별 한 사람이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그건 뭐 옳다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이번에 국민의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안철수 대표의 말은 중립적으로 예. 나는 표결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내용적으로 사인은 상당히 반대의 의중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예. 해석될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추미애 대표 회동 제의에 대해서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거부했고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고 나온 전언에 의하면 어쨌든 잘 다녀오셔라. 예. 그러니까 정상들이 모이는 유엔에 가는 거에 대해서 기원했지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표결에 협조 당부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땐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출마하면서 얘기했던 선명야당, 극중주의 그리고 강하게 정부 여당을 견제 감시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이번에 김희수 원내소장에 이어서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부결시켜야 제3당의 캐스팅 보트의 선명성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고 네.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식선으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임명 동의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의당 의원들이 아직도 13명을 제외하고 연합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예. 13명의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아직도 후보를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라든가 입장을 밝히길 꺼리는 걸 보면 예. 그런 안철수 대표의 강한 의중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안철수 대표의 속내를 이야기해주긴 하셨는데 저는 진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아까 뭐 당론 투표와 자율 투표 얘기했는데 못하는 거죠. 사실 국민의당이 당론 투표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100% 따라가는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안철수 대표의 영향력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당은 호남 중심의 그 그룹이 주도 세력인 거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자율 투표를 해야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당론 투표야 자율 투표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양쪽에 다 논리적인 명분은 있어요. 예. 한쪽은 국회의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헌법기관이다. 그거를 당론으로 제재할 수는 없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명확하게 국회 운영은 교섭단체 중심으로 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국회의원 개개인한테 맡기면은 당이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그 팽팽한 논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이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냐 그런 주제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자율투표다라고 네. 천명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당론을 했는데 만약에 다른 표를 한다. 그게 지금 보수 진영의 그 두 당에서 얘기하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부담이 있는데 사실 당론을 무작정 강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예. 이런 이유 때문에 당론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건 비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정당당한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정도 인정을 하는데 아무 얘기도 않고 당론을 만약 어긴다. 물론 뭐 이건 비밀 투표니까 누군 밝혀질 수는 없지만 네. 어찌됐든 그런 것들은 정정당당한 국회의원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네. 이 800만 달러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핵을 쏜 이 시점에서 지원을 한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나요? 저는 오늘 저녁에 있을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정상회담에서의 기조연설의 일종의 맛배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드는데요. 제재와 대화의 두 측면을 동시에 원칙으로 북한 문제를 풀고 나가겠다.
라고 하는 그 정부의 입장과 방침을 한 번 더 재처명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엔도 아시다시피 안보리에서 북핵이나 미사일을 쏘면 강력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을 합니다. 예. 동시에 유엔은 또 유엔 식량기구라든가 아동기구를 통해서 북에다가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엔은 이것을 그러면 이중적이라고 볼 것인가? 예. 저는 뭐 대북에 대해서 강력한 무력 대응이나 경제적 제재 조치는 고강도 대책을 한다면 저강도 그 대책은 북한에게 순차적으로 그 북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인데 저는 아마 또 인도적 지원이 정책 상황과 북한에 지원하지만 결국은 인도적 지원을 받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마 우리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 이런 원조를 받게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반 김정은 의식들을 예. 또 확산시켜 나가는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북한이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내에 핵무기의 고도화 단계, 전략핵 단계에 들어설 때는 결국은 북미 대화에 나설 것을 모두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이 10월 달에 전인대회를 거치고 나면 시진핑 주석의 차기 재집권 구도가 강화되면 중국은 이제 미국과 한국에 대한 관계 개선에 나설 텐데 그중에 핵심이 북한에 대한 핵무기에 대한 압박과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는 예. 것이 공통된 시각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북한과 관련된 대화 국면들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열릴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대비해서 저는 뭐 한쪽의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라 대화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서의 예, 예. 인도적 지원 문제는 저강도 전략으로서 충분히 정부로서는 예. 그 검토해 볼 수 있는 카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대북 인도 지원 놓고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소장님은 이번 결정 뭐 찬성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예산 편성이잖아요, 지금. 예. 저건 뭐 지금 얘기했듯이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좀 상황을 보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 일정 정도 이해는 가요. 그러나 이게 이 자체가 이슈가 된다라는 게 문제죠. 이거를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느냐. 이거는 의도적으로 북에 무슨 사인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화의 기회도 있다. 우리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그렇게 했을 때 북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까 뭐 그 북의 내부 이완 말씀하셨는데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식량을 보냈는데도 예전에 보면은 그 식량이 남한에서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없대요. 껍데기를 다 바꾸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인도적 지원 얘기하는데 인도적 지원이 북의 군사들한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다른 게 역시 민간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국가를 배제하고 그걸 관리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느냐? 국제기구에 가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일일이 사람 확인하면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서구 사회,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북한에서 과연 투명성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돌아가서 북한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도 문제예요. 사실 이게 다른 사인이 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 모든 데서 압박 그리고 최후의 상황에서 폭력 예.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압박은 얘기하면서 뒷문을 열어놓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제 공조의 이 분위기하고 우리하고 다르게 간다라고 하면은 국제에서 한미일 공조의 틀을 우리가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결국은 우리가 패싱당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결국 북미가 대화의 상대제가 돼서 따로 하고 우리는 돈만 되는 그런 과거의 그 잘못된 게 또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시기도 지금 얘기만 시기 규모 얘기하는데 이런 국면은 좀 지나가고 해도 늦지 않아요. 이걸 예, 예. 추경을 하든지 어찌 되든지 예산을 미리 해놓고선 나중에 상황을 봐서 하자. 그거는 내용적으로는 설명이 있지만 그거는 결국은 북한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만 정정을 좀 이견을 말씀드리면 네. 그 예. 유니세프라든가 유엔 식량기구에서 그 현물을 지원할 때 전용되지 않기 위해서 분유 이런 것을 보내고 예. 분유를 뭐 일반 성인들도 먹을 수는 있겠지만 아동용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유니세프나 유엔 식량기구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그 해당 당사자에게 가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단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일단 오해가 없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국제사회 공조 얘기했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그 대북 그 전쟁 불사 발언에 대해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 프랑스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 국제사회에서도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원칙적 입장을 천명하지만 이 문제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적으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 또한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 뭐 제재 문제와 대화 문제가 국면에 따라서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가 차이는 있지만 네. 결국은 두 가지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돼 북한 문제가 풀 수 있는 그 전략적 원칙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지금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 그런데 예. 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제기구에서 지금 분유나 약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전수조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에서 샘플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전달할 수 있지만 뒤로 빠져들리는 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국가 예. 시스템이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유나 이런 것들이 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건 그 인도적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 군에 들어갈 예산을 따로 해서 무기 개발에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우리가 100% 투명하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국제사회에서 전쟁 불사라고 하는 그 트럼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는 거는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면은 국제사회에서 마크롱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미국에서도 뭐 그게 무슨 대수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우리는 오히려 더 심한 위기를 맞고 네. 있는데 미국을 편을 들어주지 않고 거기에 비판하는 것들 편을 들어주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한미 그 동맹이 우리의 안보는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틀에서 네. 기본이 짜여 있는데 그 틀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 운명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됐든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이런 알겠습니다. 얘기를 어쨌든 뭐 드리고 싶습니다. 지원 시기나 이런 거는 남북 상황을 좀 고려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이야기를 지금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뭐 찬성이 압도적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쨌든 찬성이 훨씬 많았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론은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사필 규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공수처가 해마다 검찰의 그 정치 권력화된 검찰들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오랜 정부 김대중 대통령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예. 아마도 이것이 번번이 무산됐는데 지난해에 우병우 그 전 수석이 그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검찰이 자기 역할을 못하도록 청와대에서 그 압력과 예. 압력을 행사하는 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검찰의 독립 문제, 정치적으로부터 중립화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그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 같고요. 특히 우병우 수석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조사받는 소위 말하는 황제 조사라고 하는 예. 팔짱을 끼고 검찰을 내려다보는 자세를 보면서 검찰은 결국 권력의 시녀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강하게 느끼면서 아마도 작년 겨울부터 국민들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서 이 검찰 독립을 위한 그 공수처 설치가 필수 불가결한 게 아닌가라는 인식이 공유된 것 같고요. 그래서 당시에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든 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그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이것을 예. 대선 공약화하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볼 때 이 문제를 자유한국당에서 과도하게 서초 대첩, 즉 대법원장을 김명수 원장을 임명시키게 되면 법원에 대해서의 장악력이 떨어지고 검찰에서의 그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개혁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반대 문제가 저는 예. 다른 야당의 그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 그리고 국민적으로도 지지받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첨언하자면 자유한국당에서 우려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과도한 권력이라고 하는 수사, 기소, 공소 유지의 전권을 갖는 것은 성역 없는 수사,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의 공수처가 권한을 갖지 않는 나라면 어떻게 네. 수사할 수 있겠으며 또 하나는 정치적 중립 문제에서 여당이 임명하는 그 사람이 7명 중에 4명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위배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에서는 특수 그 가결 제도라고 해서 4인이 아니라 5인 제도라던가 예. 인선 구성을 바꾼다던가 이게 변화를 좀 될 텐데 애시당초 공수처를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반대하는 논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많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얘기를 했죠. 검찰을 푸들에 비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푸들도 물으면 아프죠. 근데 이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이게 검찰에 대한 불신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공수처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압도적인 여론은 결국은 검찰 불신에 대한 반사작용인 거죠. 예. 그리고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공수처를 대선 때 공약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져 오는 건데 사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보다도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사실 이 검찰의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이 중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립적이지 못한 두 가지 기구를 또 신설해가지고 경쟁을 시켜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쓴다라고 하면 그거는 국민들이 찬성하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은 뭔가 이렇게 균형점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양우 두문 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